사피엔스와 바이러스 공생체 야마모토 타로 지금 폴리오, 소아마비와 루스벨트의 호소. 루스벨트 인류가 감염병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된 것은 비단 펠리시닐린 때문만은 아니었다. 1940년대 이후에 의학적인 쾌거가 달성되었다. 그 중에 하나로 폴리오의 백신 개발을 들 수가 있다. 폴리오는 아마도 고대로부터 인류와 함께 살아왔을 것이다. 폴리오. 이집트 제18왕조 돌비석에 폴리오 특유의 짧게 변형된 다리를 지닌 젊은 신관 같은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 폴리오가 20세기 전반에 구미 각국들에게 유행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증상이 미약했으나 바이러스가 중추신경에 침입하는 근육 변성이나 마비를 일으켜서 심한 장기를 남겼다. 1916년에서 17년 동안에 진행된 유행에서 뉴욕에서만 9,000명 이상의 환자와 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 살아남은 이들에게 마비 증세가 남았다. 남은 평생을 목발로 짚고 살아야 하는 이들도 있었다. 우린도 치료법도 몰랐다. 당시 공동위생 당국은 패스트 유행들을 방불케 하는 조치를 취했다. 환자가 발생한 집을 격리시키고 문에 경고장을 붙인 것이다. 1921년 민주당의 39세 젊은 정치가가 폴리오로 쓰러졌다. 메인주 앞바다의 섬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던 8월 10일 밤에 돌연병에 걸린 것이다. 그는 목숨을 부지했지만 남은 인생을 후유증과 싸워야 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루스벨트가 걸렸었구나. 훗날에 영국에서 루스벨트가 급성다발성 근신경염 있는 길랭 발행 증후군에 걸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길랭 발행 증후군은 주로 운동신경에 장애를 일으킨다. 운동신경에 사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데 중증인 경우에는 호흡 기능까지도 상실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의 후유증이 길랭발해 근무력증 신경염이고 호흡 증후군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다. 운동장애, 사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데 중증에는 그렇다. 루스벨트는 1933년부터 1945년에 사망할 때까지 4번에 걸쳐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그랬었군요. 4번, 34년부터 45년까지니까 거의 12년 동안 했네요. 대공황을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그는 다른 한편으로 폴리오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런 노력은 1938년에 전 미국 폴리오 재단 설립으로 열매를 맺었다. 재단의 목적은 인간에게 생명과 자유를 빼앗은 폴리오와 싸움을 벌여나가는 것이었다. 그의 루스벨트는 라디오를 통해서 폴리오와 싸우기 위해 자금 10센터를 백악관에 보내달라고 전 국민에게 호소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00만 이상의 기부금이 모였다. 기부는 후유증을 지닌 이들에 대한 지원, 연구, 조성, 개발 활동에 쓰였다. 이 사회운동은 다임의 행진이라고 불렸다. 다임의 행진. 10센트를 한 다임이라 하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끝내 폴리오의 유행을 멈추지는 못했다. 유행은 되풀이되었다. 세균 감염병 치료에서는 항생물질이 극적인 효과를 발휘했으나 폴리오에는 치료법도 예방법도 없었다. 1952년 폴리오는 다시 미국을 덮쳤다. 미국 전쟁에서 6만 명 가까이가 발병해서 3천 명이 사망하고 2만 명 이상이 장애를 갖게 되었다. 폴리오 백신이 개발되다. 참화를 물리친 것은 백신이었다. 1954년 조너스 소크가 개발한 불활화
폴리오 백신의 대규모 야외 실험이 시작이 되었다. 불활화 백신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불활화해서 기능을 없애고 불활화해서 독성을 없애고 그로부터 면역이 필요한 물질을 추출해서 만든 백신을 말한다. 백신은 체내에 들어가도록 증식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지만 면역 지속 시간이 짧다는 결점이 있다. 불활화 백신은 통상 몇 번이나 접종을 해야 한다. 백신에는 불활화 백신 외에 약독성 백신이 있다. 약독성 백신이란 독성을 약화시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만든 백신이다. 일반적으로 불활화 백신에 비해서 획득할 수 있는 면역력이 강하고 면역 지속 시간도 길지만 살아있는 병원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에 의한 부작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나스 소크와 엘버트 세이빈 최소한 1만 5천 년에 걸쳐서 인류를 괴롭혀온 폴리오는 이 두 의사의 의학자에 의해서 퇴치가 되었다. 소크는 4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불활화 백신 불활화 백신 접종의 유효성을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 그때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그의 성공을 축하했다. 당시 대통령이던 아이젠하워는 불활화 백신을 전 세계에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1950년대 후반에는 엘버트 세이빈에 의해서 약독성 백신이 개발되었다. 이로써 세계 표준인 백신이 확립이 되었다. 다임의 행진으로 모인 기금은 폴리오 백신 개발에 큰 공을 세웠다. 그렇죠? 기부금은 1962년까지 6억 달러를 넘겼다. 광범위한 대중운동을 통한 백신 개발, 그것을 활용한 폴리오 제압이라는 성공은 이후 의료의학에 대한 미국 사회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 지금도 인플루엔자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백신 개발을 중심으로 한다. 196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천년도 건설 계획에서 미국이 공헌한 배경에도 이 같은 폴리오 백신의 성공적인 개발 경험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폴리오 백신. 폴리오의 미스테리. 폴리오는 인류에게 오랜 질병이다. 그럼에도 서구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로 유행한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었다. 경제가 발전하고 위생 상태도 개선되던 시기에 폴리오의 대규모 유행이 시작이 된 것이다. 이 공정 위생학적인 모순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나는 이 수수께끼에 도전해 보려 한다. 먼저 위생 상태가 비교적 나빴던 20세기 이전 사회에서 유행한 폴리오를 생각해보자. 폴리오가 만연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폴리오는 엔테로바이러스 속으로 분류되는 폴리오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한다. 바이러스는 장내에서 증식한 뒤에 분비를 통해서 배출된다. 배출된 바이러스는 입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 이런 감염 방식을 분구 감염이라 하는데 위생 상태가 나쁜 곳에서 흔히 유행한다. 위생 상태가 나쁜 곳에서 흔히 유행을 한다. 한편 감염병에서 유행 강도와 평균 감염 연령은 역상관계에 있다. 유행 강도가 높을수록 평균 감염 연령은 낮아지며 거꾸로 강도가 낮을수록 감염 연령은 높아진다. 이에 대해서는 성원에서 소아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언급한 바가 있다. 즉 20세기 이전의 위생 상태가 비교적 나쁜 사회에서는 평균 감염 연령이 낮았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위생 상태가 개선됨에 따라서 폴리오 감염 연령이 올라갔을지도 모른다. 20세기 이후의 서구 사회에서 폴리오는 주로 소아들을 덮쳤으나 20세기 이전 사회에서는 폴리오가 유아들을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생후 6개월 이내의 유아에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항체인 이행 항체가 있다. 또 수유기에는 모유를 통해서 방어 항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받은 항체는 감염을 완전하게 예방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강도를 낮춤으로써 폴리오의 특징인 마비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폴리오는 감염 뒤에 1~2주 동안의 발열, 건태감, 구토, 설사 등등 초발 증상을 보이면서 발병한다. 이런 증상이 며칠간 이어지다가 열이 내려갈 즈음에 이완성 사지마비가 일어난다. 중증의 경우에는 횡격막까지 마비되어서 호흡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 중증 사례는 소수이며 대부분 감기와 같은 증상 정도를 거쳐 치료가 된다. 이것을 불현성 감염이라고 하며 폴리오 바이러스 감염으로 영구적인 마비를 겪는 이는 1000명의 감염자 중에서 한 사람 정도다. 한편 위생 상태가 개선되자 유행이 약화되었고 출생 직후에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평균 감염 연령은 올라갔지만 결과적으로 폴리오 발병수는 많아졌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본다면 폴리오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역학적으로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된다. 천년도 근절에 대한 계획은 천년도 근절에 대한 계획 1958년 천년도 근절 계획이 시작이 되었다. 이 계획은 WHO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에서 가결되면서 시작이 되었다. 당시 천년도는 40개국 이상에서 유행하던 세계 최대 규모의 감염병 가운데 하나였다.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이 병에 감염되어서 약 200만 명이 죽었다. 근절 계획을 제안한 것은 당시 소련 대표였다. 많은 나라들의 제안의 취지에 대해서 이를 이해를 표명하면서도 그 실현에는 의문을 표했다. 사실 근절 계획이 시작된 뒤에도 그 진행 상황은 도무지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전환점은 1965년 발표된 미국 대통령의 성명이었다. 당시의 대통령 린든 존슨이 계획 추진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성명을 낸 것이다. 10년에 이르는 천년도 근절 계획이 WHO에서 승인이 되었고 마침내 전 지구적 규모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당시 동서냉전이 한창이던 시대였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쌓아 올려서 과학기술이나 우주개발 분야에서 동쪽 제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믿었던 미국을 비롯한 서쪽 제국에 충격을 줬다. 스푸트니크 쇼크의 영향은 대단해서 그 뒤 두 나라는 인공위성이나 우주개발 분야에서 격전을 벌이게 된다. 천년도 근절 계획은 그런 정치 상황 아래서 추진된 미소 공동 사업이었고 그래서 이를 그 시대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당시에도 계획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도 회의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개발도상국 미소가 합력했다는 건데 대부분은 계획에 찬성을 했으나 선진국 대다수는 반대했다. 천년도 근절 계획은 겨우 2표 차이로 승인이 되었다. 2표 차이로? 근소한 표차로 승인된 계획은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장벽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환자를 찾아내거나 백신을 접종하는 일을 맡은 이들은 정글이나 사막 고지대를 헤치며 들어갔고 내전의 상흔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나라들까지 찾아가서 계획 달성을 위해서 노력했다. 동서냉전 중이었지만 이 계획을 공동 제안한 당사자가 미소 양대국이었다는 사실이 큰 이점으로 작용했다. 기술적인 문제도 서서히 해결되어 갔다. 양갈래 주사 바늘과 동결 건조 백신의 개발은 근절 계획에서 커다란 기술적인 도달점이었다. 양갈래 주사 바늘이란 바늘 끝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서 바늘을 백신 용액에 담그면 표면 장력으로 필요한 양의 용액이 두 갈래 사이에 달라붙어서 쉽게 그 양을 확보할 수 있는 주사 바늘이다. 이로써 접종할 백신 양이 일정해져 안정된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동결 건조 백신은 백신을 동결 건조시킴으로써 상온에서 보존과 수송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인데 이로써 그때까지 불가결했던 냉장의 고리가 필요가 없어졌다. 이 기술의 개발로 전기 시설이 없는 뜨거운 열대 지역에서도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다. 1972년 남미에서 천년도가 근절이 되었다. 같은 해에 인도네시아에서도 근절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1974년에는 파키스탄에서 1975년에는 인도에서 근절이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천년도가 급속히 사라져갔다. 남은 유행 지역은 아프리카 뿐이었다.
이렇게 백신이 참 좋은 효과를 냈던 것도 있었다라는 거죠. 백신의 피해와 백신에 대한 또 이런 것들이 또 좋은 면으로 서로서의 인류의 공을 세우는 것이 되어지면 좋은데, 누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최후의 고지 아프리카의 천년도 대적은 1967년 미국의 협력으로 우선 서부 및 중앙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 지역에서 천년도 대책은 순조롭게 추진이 되었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모양새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천년도와 싸움을 시작을 했다. 자이르, 탄자니아, 잠비아 등에서도 차례차례 천년도 건설 계획이 달성이 되었다. 이런 성공이 계획에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다. 많은 나라들이 계획에 협력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보면 건설은 여전히 갈 길이 먼 듯했다. 전체로 봤을 때는 그죠? 아프리카에서 일대를 아프리카의 뿔이라는 것은 저기를 아프리카 뿔이라고 한다는 거죠. 아프리카의 뿔. 아프리카의 뿔은 아프리카 동부 아라비아 반도 아래에 있는 홍해 입구 일대를 가리킨다. 동부. 이렇게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사막, 고산, 밀림이 뒤섞인 복잡한 지형을 지닌 데다가 빈민이 많고 게릴라 활동이 활발해서 정치적으로 첩첩산중이라 할 만한 곳이었다. 천년들은 이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유행을 했다. 건설계획본부는 이 지역을 최후의 전선으로 삼아서 총력전을 전개한다. 티그로를 향해 제2대 천년도 건설본부장이었던 아리타 이사오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남겼다. 우리 세 사람은 랜드로버를 타고 목요일에 감벨라 마을을 나와서 지루라는 곳으로 갔다. 거기서부터 강을 건너야 했다. 그러나 수량이 많아서 차로는 건널 수가 없었다. 사흘이나 망설인 끝에 마침내 우리는 수단 국경을 향해서 200km를 걸어가기로 했다.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마침 지로에 선교사들을 태운 비행기가 착륙했기에 조종사에게 부탁해봤다. 우리는 지금부터 수단 국경 근처에 있는 티그로까지 걸어가려 한다. 2주일 뒤에 티그로에서 우리를 태워줄 수 있겠는가? 아마도 태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들이 말하는 5월 1일 아침 8시에 만일 내가 가지 못한다면 틀렸다고 생각을 하라. 오후 3시 나침반에 의지해서 서쪽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중략 길고 무더운 도보 여행이었다. 매일매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문명이 뒤처진 땅을 걷고 또 걸었다. 그러나 서늘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듯한 아침과 지루강의 잔물결 그리고 청결하고 공손한 주민들이 우리를 위로해줬다. 걷기 시작한 지 11일째 되는 밤 티그로에 도착했다. 그날 아침 7시 반부터 쉼없이 계속 걸었다. 동료 한 사람은 아메바성 이질에 걸려서 심한 설사로 고생을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쇠약해질 뿐이었다. 내게도 설사가 덮쳤다. 이틀간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고기 한 조각도 그대로 피똥이 섞여서 나왔다. 이상하게도 그 설사는 5월 1일 아침 9시 즉 약속 시간에서 1시간이 지나 지로에서 우리의 부탁을 받았던 조종사가 결국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절망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중략 비행기가 오지 않는 티그로를 활주로 에는 DC-3형 비행기의 잔해가 있었다. 우리는 그 날개에 들어눕거나 하면서 오지 않는 비행기를 기다렸다. 티그로의 경찰은 우리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라고 감벨라에 긴급 연락을 했다. 5월 3일 아침 갑자기 폭음이 들려왔다. 비행기가 온 것이다. 우리는 자리에서 튀어올라 비행장으로 달려갔다. 비행기는 2번 마을 위를 선회한 뒤에 날아가 버렸다. 우리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멀리서 천천히 다시 폭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티그로 마을을 바라봤다. 그 강이 수단 국경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고지에서 고지로. 참 이런 연구라는 것이 대단한 연구들이죠. 참 그래요. 고지에서 고지로.
이 세계 근절 계획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젊은이들에게도 들도 참가했다. 천년도 감시원으로 에티오피아의 근절 계획에 참가한 나가사키 대학 열대학 연구소의 키무라 에이사쿠도 다음과 같은 기록을 했다. 나는 국제협력 사업단의 파견 전문가로 에티오피아의 천년도 박멸 계획에 참가했다. 이 계획은 1971년 세계보건기구의 후원으로 시작된 것인데, 당시 에티오피아에는 대량의 잠재 환자가 한꺼번에 보고된 탓에 전 세계 천년도 환자의 절반이 발생한 심각한 지역이었다. 나는 1973년 가을부터 75년 봄까지 천년도 박멸 계획의 말단에서 디스포 저벌 일회용 노동력으로 혹사당했다. 일본 해외 청년 현역대나 미국 평화 부대 등과 함께 지독한 산골에서 천년도 조사, 예방접종 등의 일을 했다. 에티오피아의 지형은 2000m에서 3000m의 높이 대지가 비록 깊숙이 침식되면서 형성되었는데, 테이블 형태의 고원지대가 많다. 이들 고원 끝은 마치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처럼 장대한 절벽으로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고원의 쾌적한 기후를 찾아서 또는 말라리아 등의 열대병을 피해서 상당히 높은 곳에 집락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웃마을에 가려 해도 골짜기 아래까지 1000m를 내려간 뒤 다시 같은 높이로 올라가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6월 16일 나귀의 짐을 싣고 가이드 통역을 따라서 아드르카이를 출발했다. 우박이 섞인 산화기와 번개는 정말 지독했다. 이제 우기가 끝날 때까지 이 일하기가 어렵다. 이번 여행이 마지막일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천년도 감염원을 추적하는 것이어서 여행 예정이라는 것이 없다. 현지로 가서 정보를 수집하면 다음 날의 행동을 정한다. 중야. 음식은 전부 현지 조달이다. 중야. 먹을 것을 도무지 구하지 못할 때가 있다. 피로와 공복이 찌든 몸으로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이젠 이런 일에서 발을 빼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중야. 6월 18일 중약. 라마라는 마을에 도착해서 천년도 환자를 다수 발견했다. 젊은 여성 한 사람은 한쪽 눈을 실명했다. 다른 눈도 위험했다. 가족을 조사해서 감염을 알아냈다. 열흘 정도 전에 천년도 발진 증상을 보인 나그네를 집에 지워줬다고 한다. 나그네는 세면의 오지에서 온 승려였다. 이렇게 낯선 사람을 했는데, 이렇게 자, 푸른 하늘, 맑은 하늘, 그런데 이런데 말을 타고 고지대의 길을 지나는 에티오피아 남성, 이렇게 고지대의 산길을 뚝뚝 걸어가는 에티오피아인들은 말라리아를 피해서 고지대에 주거 지역을 만들었다. 그래, 고지대에 있으면 모기들이 덜 달려들겠네요. 젊은 나이여서 약간 삐딱한 부분도 있겠지만 뜨거운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말라리아 등의 열대병을 피해서 상당히 높은 곳에 집락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웃 마을에 가려 해도 골짜기 아래까지 그렇게 마지막 환자. 이런 노력 덕에 천년들은 아프리카의 뿔에서도 밀려났다. 소말리아 남부의 항구 마을에서 발병한 마우마란이라는 남성이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자연 발생한 천년도 환자였다. 발병 날짜는 1977년 10월 26일.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지 1만 1천년 만에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천년도 흔적을 지닌 기원 12세기의 람세스 5세부터 헤아려도 3천년 만에 천년들은 지구상에서 그 모습을 감췄다. 1979년 2년간의 감시 기간을 마친 WHO는 지구상에서 천년도가 근절됐다고 선언했다. 많은 사람이 장차 인류는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순간이었다. 천년도는 끝났다. 천년도가 끝났는데 또 천년도가 온다고? 천년도가 끝났다. 미국 질병관리에서 보관 중이던 천년도 바이러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질병관리센터와 러시아 국립바이러스 생명공학센터만이 천년도 바이러스를 보관하고 있다. 1996년 양국은 바이러스 폐기에 동의했으나
제3국의 생화학 무기 개발 혹은 모종의 경로로 다시 창궐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보유 시한을 연기했다. 그렇군요. 이래서 위험할 수 있는 이것이 또 누군가 퍼뜨린다면 하는 문제가 있는군요. 천연두가 지구 차원에서 이미 근절됐을 1978년 영국 버밍엄에서 한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감염된 사람은 천연두를 취급하던 실험실 위층에서 일하던 젊은 여성 검사 기사 였다. 감염자는 사망했다. 병은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전염이 되었으나 어머니는 회복이 되었다. 바이러스는 실험실에서 유출된 것이었다. 연구실 책임자는 격리 검역을 받던 중에 그 책임을 지고 자살했다. 이후에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고를 계기로 국제적인 바이러스 관리 체제가 제한되었다. 서방 국가들은 미국에서, 동방 국가들은 구소련에서 바이러스를 보관 관리하기도 했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연구소와 러시아 연방 시베리아 콜초보에 있는 연구소 등 두 군데에 보관되어 있다. 보관이냐 폐기냐를 둘러싸고 지금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보관이냐 폐기냐 이거 보관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있다는 거죠. 위험하군요. 자, 병원체를 추적하던 두 의학자. 노구치 히데요는 남미 에콰도르에서 황열병 병원체를 발견하고 그 치료법을 확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구치는 미국 체류 중에서 4번에 걸쳐서 남미로 원정을 가서 황열병 환자의 혈액에서 병원체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1919년의 일이다. 그러나 나중에 검증해 본 결과로 그가 발견한 병원체는 바일병의 원인균이었다. 바일병은 쥐 등의 야생 동물을 자연 숙주로 삼아서 의 모든 포유류에 감염이 된다. 심장과 세뇨관에서 정시간 뒤에 배설물에서 오염된 물이나 토형 속에 있다가 사람의 입 또는 피부로 감염이 된다. 일본에서도 1970년대 중반까지 연간 10명 정도의 사망자가 보고가 되었다. 오한과 발열, 두통, 전신 근태감, 안구, 결막, 충혈, 근육통, 요통 등 급성 발열성 질환의 증상을 나타낸다. 중증의 경우에 황달과 출혈이 발생하며 간과 신장이 손상이 되고 전신 출혈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발병의 병원체는 1914년 교수 제국대학의 내과 교수였던 이나다 로키치와 이토 유타카가 발견했다. 두 사람은 이 업적으로 노벨상 후보에 올랐다. 1918년 미국에서 들렀던 이토를 한국까지 마중 나간 이가 41세의 노코치였다. 이토의 나이 36세였다. 그 해에 이토는 이나다의 뒤를 이어서 교수 제국대학 제1내과 교수가 되었는데 학계 출장 중에서 병에 걸려서 3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아프리카에서 황열병을 연구했던 에이드리언 스토크스는 황열병이 여과성 병원체에 의해서 유발되는 감염병이라고 발표했다. 황열병 백신 개발로 훗날에 노벨상을 받게 된 타일러는 1926년에 노구치의 주장과 달리 렙토스피라는 황열병의 원인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점차 수세에 몰리게 된 노구치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927년 11월 아프리카로 건너간다.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황열병 연구에 착수한 노구치는 그러나 반년 뒤 황열병에 걸려서 그 이듬해인 5월 20일 아크라에서 영면했다. 향년 51세였다. 아크라의 코레브 병원에 남아있는 노구치의 연구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연구실은 그 당시 모습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참 안타까운 이런 연구자들의 죽음이었군요.